출마를 합니다. 네. 불출마는 아닙니다. 민주당 이름표로 경선 치러서 그건 불가능하죠.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도 거의 매일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그러나 발표할 때마다 반발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미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 탈당하겠다는 얘기했고 탈당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문제 제기, 이의 제기, 재심 청구 이게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내홍입니다. 자, 특히요, 최근에 전략 공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놓고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요. 과거에 했던 얘기까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안규령 당 상근 부대변인,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당에서 아주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기능 후보를 도봉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벌써 꽤 지난 건데 모든 답이 이재명이었군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마음에 드냐 이건데 엄청난 이른바 외모 천재라고 꼽히는 어떤 배우까지 비교를 했는데 무조건 다 이재명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있어요. 글쎄요, 이게 약간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나간 듯 했는데 지금 공천, 그것도 전략 공천을 받는 걸 보니까 이게 다시 회자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요. 안기령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거기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입니다. 출마 준비했는데 전략 공천이 되니까 본인은 안 된 게 됐죠. 자,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 아무 인연도 없이 이런 인물을, 이런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 공천 결정에 속수무책이다 나는. 약간 한탄을 했어요. 물론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라고 한탄의 글을 남겼습니다. 정기남 주선대 교육교수 나오고 계신데요. 앞서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안기령 후보가 된 거죠. 안기령 부대변인. 당에 봉사를 많이 한 분이다. 이런 이유를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당의 공천 과정에 참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내세울 퍼포먼스가 없으면 당에 봉사를 많이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할까? 당에 기여한 바가 많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에 다른 말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역시. 자, 물론 지금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아마 그 후보로 역할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거기는 신청을 하고 희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전 고 김근태 대표의 부인이신 인재근 여사가 3선째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쉽게 사실 그 지역을 들어가기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최소한의 어떤 합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지금 비등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지역 연고가 일체 없습니다. 두 번째, 안기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을 공천했느냐? 예. 당에서는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지역은 누가 나가도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번째, 떨어져도 그만 우리 사람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예. 이번 전략공천이 어떤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더더욱이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 뭐 언론 지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저 아무리 할 말이 없다고 예. 당에 봉사를 많이 한 분이라고 하는 저런 설득력 없는 문구로 설명하는 것도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예. 특히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을 언급하면서요. 예. 전 장관 언급하면서 나머지 다른 후보들과 비교까지 합니다. 숨은 표가 더 많은 후보다. 숨은 표요? 네네. 그걸 어떻게 전략공천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숨은 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여론조사 표 아마 태블을 전략공천위원장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공천위원장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 당에 미치는 영향, 또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논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뭔가 의견, 약간 비판성 의견을 내놓죠. 오늘도 그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안기령 부대변인, 안기령 후보가 그거에 대한 또 반응도 보였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시죠.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그때도 영신 변호사,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물 한 모금 벌써 드시고 이제 말씀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잠깐 정기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도봉갑 지역구가 현역 의원이 인재근 의원이거든요. 3선. 당에서 굉장히 묵직한 의원.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불출마를 좀 해달라고. 그 요청을 받았고 본인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약간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만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구에 요번에 전략공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던 인물이.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은 인재근 의원은 뭐 본인도 3선 의원이지만 인재근 의원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사실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근태 의원 하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정치 사회에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쉽게 말하면 인재근 하면은 김근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재근 의원을 이제 이제 그만하시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분을 선임을 공천을 해야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안규령 후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굉장히 김근태 의원도 저 하늘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서울 중구 성동갑에 여러 의견이 있어 결론을 못 냈다. 중구 성동갑 하면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지금. 자, 또 다른 속보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기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 여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결국 이광재 후보로 좀 결정이 났고요. 앞서서 서울 중구 성동갑 다시 한번 속보를 좀 보죠. 자, 중구 성동갑 여러 의견이 있어 결론을 못 냈다. 자,
이 중구 성동 갑이요. 여기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관련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출마했는데 또 다른 속보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추가 논의 위에 보류했다. 진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놓고서요. 지금 몇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 요 내용도 조금 이따 좀 다뤄보고요. 앞서서 계속했던 것이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특정 후보가 전략공천 됐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굉장한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던 그런 의원들, 정치인들이 전략공천 또는 단수 공천이 됐다는 부분, 이런 게 지금 뒷말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은 민주당을 나갔죠. 이수진 의원.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서 거의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목소리인데 일단 그 목소리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저를 내쫓은 건데 그 어거지를 씌우면서 거꾸로 모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정말 막 비아냥대시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영비영 이재명 옹호하는데 그냥 긴 줄 따라가서는 이제는 단수 공천이나 혹은 뭐 안정적인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적어도 이재명을 보위하겠다고 하는 총폭탄이 되어야지. 네. 그걸 자체하고 찐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단수 공천 받는다.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수진 의원인 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비판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당의 뭐 친명으로 꼽으신 분들의 뭐 어떤 비리 의혹 제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비리에 대해 의혹 제기도 하는데 물론 그 당사자로 꼽히신 분들은 뭐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홍천 의원 말로는 단순히 본인이 뭐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찐명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말을 구분해 보면 이제 그야말로 철험의 정도는 그냥 친명이고 뭐 옆에서 뭐 확실하게 차은우보다는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뭐 코에 붙은 이물질을 빼줄 정도가 돼야지 찐명이다. 라고 하는 철험의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예, 지금 철험의 수준 이수진 의원이 철험의 멤버였잖아요. 철험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안 준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비슷한 그 동작을 해 여론조사 상에서 이수진 의원보다 더 숫자가 높게 나온 의원이 후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본인이 억울하죠. 저는 아예 차라리 비명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유라도 알겠다. 근데 친명으로 간주가 됐던 의원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압도적인 수치로 나경원 의원을 이겼다 그러면 그나마도 마음은 내가 졌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제가 얘기하는 이 조건부 인내가 풀린 상태. 내가 공천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진 사감, 불만들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동작갑의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얘기도 하기 시작했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도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다시피 오늘 뭐 재판 받으러 갔죠. 서서히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내가 판사라고 하는 신분을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길은 그야말로 이제 리스크의 극대화,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의원이 단순히 이거 뭐 대심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한 표현들, 굉장히 난설 표현들, 날이 단뜩 서 있는 표현을 하면서 반발을 극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서른 의원이 오늘 탈당을 강력히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심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5명이 넘어갈 정도. 뭐 그렇게 될런지는 그것은 의관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마한다면은 지금 조건 가지고는 출마하기가 쉽지가 않죠. 10명 정도, 그러니까 2자릿수 정도는 돼야 세력이 돼서 정확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나 저의 동지들이 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공천 폭거인가를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는 동지들께서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지금 뭐 이낙연 대표 말하는 거 보면 당을 나와라, 그리고 본인과 함께하자 뭐 이런 말 같은데 앞서서 서른 의원은 5명 지금 탈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는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저는 딱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한 명만 떠오르니까 5명이라고 얘기를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서른 의원님이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정치인 중에 한 분에 속합니다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가장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온 우선 김한정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윤영찬 의원도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김한정 의원, 윤영찬 의원, 서른 의원 다 하위 20% 해당된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 경선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을 치른다고 하면 그 정치적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경선 전 과정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규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소한 경선이 끝난 이후에 그분들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주고 경선 이후에 뭐 경선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분들이 뭐 함께 서른 의원과 탈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 보이면 경선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 10여 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 왜? 그 경선 과정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약간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 본인들의 기득권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신인들이라고 달려드는 소위 이른바 자객 공천 후보들, 친명계 후보들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후보들이 가진 경쟁력 자체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30% 감산, 20% 감산해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좋게 봐주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직까지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친명 후보들의 약진이 이번 호남 1차 경선에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이 과연 어떻게 행보로 이어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민주당의 내용 모습은 공천 결과가 나왔고요.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온 이 상황을 가지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공천이 결정이 안 된 지역구들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서울, 중구, 성동갑 속보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내용. 이 지역을 얘기하면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보류 결정을 했거든요. 서울, 중구, 성동갑.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이슈 또는 정치권의 표현대로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고민정 의원이 어떤 얘기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습격금이 정청래의 차에서 내리는 자, 김철현 교수님. 만약에 지금 보류됐어요. 오늘도 보류되고 내일 논의한다고 했어요.
내일 논의서 오늘 보류. 뭐가 오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컷오프가 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을 신청한 상태인데 거기가 전략 지역구로 설정됐거든요. 만약에 컷오프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임종석 실장에게 제공됐던 게 원래 송파갑인데 그게 마지막 최종 오파라고 보이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류를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거기다 임종석 전 실장은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도에 보면은 그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그때 후보 모델을 총재 모델을 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 예. 그때 보면 2000년대 16대 총선을 통해서 이회창 후보가 당내 가장 주류였던 허주 김윤환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 세력을 축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공천받지 못한 김윤환 의원과 민정당 구민정당 세력들이 나가서 민국당을 만드는데 그게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수가 오히려 분열한다는 그런 우려가 컸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느 정도의 조직적 어떤 반발 그리고 탈당까지도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마지막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최종적으로 송파갑이라든가 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성동갑을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문 인사들이 보면 굉장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모래알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집단 탈당을 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임종석 전 실장은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낼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어쨌든 예찬 그 전 총리께서 임종석 실장 공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꺼내 본 건데 만약에 공천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사실은 분위기를 바꿔서 공천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오늘 결론이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친명 내에서 왜 공천을 주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혹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공천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경선 체제, 뭐 2인 경선 체제로 그나마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누구랑 경선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근데 뭐 추미애랑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소위 친명 중에서 그나마도 그 변호사들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텐데 우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른 지역은 안 간다. 여기서 안 나오든 뭐 공천을 주든 안 나오든 그런 입장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기란 교수님, 임종석 전 실장은 이른바 민주당 내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체 분위기로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을 가능한 편한 곳으로는 안 주겠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런 분위기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는 절대 주기가 어렵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험지 출마를 송파갑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과의 경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임종석 의원 입장은 전 비서실장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사실상 출마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구 성동갑을 떠날 일은 없을 것. 다른 데는 안 간다. 다른 데는 안 간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친문의 대표성과 상징성. 그다음에 누구를 넣어도 지금 현재 임종석 전 의원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후보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당의 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편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서 여러분들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지도부 하에서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조차고 지금 이 공천을 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결코 친문으로 얘기되고 5869로 얘기되는 이른바 당내 중진 다선 의원들에게 쉽게 공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놓고는 뭔가 자꾸 보류하고 있고 다른 곳을 자꾸 얘기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사 3인방. 여기는 어떻게든 뭔가를 좀 주려고 하는 듯한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나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세 분의 전직 여성들께서는 아마 임전부터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해서 아마 전략 공천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는 이분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디를 집어넣어도 경쟁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을.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이 선거를 이길 의지가 있는 건지. 여전사 3인방. 특히 이현주 전 의원. 최근에 민주당의 입당을 복당을 했죠, 사실상. 정기남 교수님. 만약에 이현주 전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어떤 지역구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전략공천을 받으면 당의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지층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 내부되는 분위기들은 이런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논란. 그동안에 7번의 당적 변경이 있습니다. 소위 이른바 그다음에 계보로 얘기하면요. 예. 친노에서 비문으로 친안으로 친황으로 친홍으로 여기서 친황은 친황규 아닙니다. 친홍은 친홍준표입니다. 반윤으로 친명으로 다시 친명으로 이런 일련의 계보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친반이 많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행보들에 대한 당내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적 평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반윤석열 심판 정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현주 의원을 공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고 사실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략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많이 묻히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전략공천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오히려 패배로 끝날 경우 그 후폭풍은 이재명 지도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현 교수님,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 그것도 친문은 여전히 굉장히 그 얘기만 나오면 부글부글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천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만약에 전략공천에서 지역구를 받게 된다면 친문계는 무슨 반응입니까? 그래서 친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겁한 행보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할 때 제가 볼 땐 굉장히 그 당내에서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순실보다도 행정경을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현주 의원을 들이면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복당시키게 되면 당연히 친문계 인사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할 줄 알았는데 조용히 했거든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잠잠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현주 다음부터는 바로 공천 작업을 할 때 일단 뭐 비명 행사를 시켜도 괜찮은 정도까지 그렇게 오판하고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다시 국민의힘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건너간 유일한 현역 의원이거든요. 현역 우리 정치인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갖고 민주당이 복당한 게 아닌가 보이고 이현주 전 의원 약간의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 공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이 아마 당장 앞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어떤 친위대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천은 어떤 식으로든 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인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빠지지 않고 민주당의 최근에 공천 상황 전체를 평가했는데 뭔가 기차역에 비유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시스템 공천 열차 이름은 내로남불, 출발역은 비리에 있습니다. 입시 비리, 감찰무마, 조국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3회 신장식입니다. 열차는 금봉역에 도착합니다. 조선시대 옛 이름 돈봉투역입니다. 김남국은 엽전놀이 하다가 깜빡 탑승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 피해 호소인 마을입니다.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모두 무사히 탑승을 마쳤습니다. 열차는 종점을 향해 끝판왕을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등등 혐의 나열에만 수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임무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역진 변호사.
민주당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비판받았던 논란이 됐던 걸 그냥 다 나열했네요. 지금 뭐 비유를 하면서 지금. 글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예. 비유가 적절했는지 이렇게 탁탁 꽂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확 잡히진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그 열차 이름에 내로남불, 뭐 은하철도 99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열차가 있었나? 그 다음에 비리라고 하는 출발역이 또 거기에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비리가 무슨 뭐 동네에 리자를 써서 비리라고 그러니까요. 뭐 건가요? 이리역이냐 비리역이냐 뭐 그런 건가? 전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김경률 그 비대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시스템 이야기하지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지 않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가 않느냐? 망가졌기 때문이다. 뭘로 왜 망가졌느냐? 예. 비리로 얼룩졌기 때문에 범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하고 있다. 뭐 심지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고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 뭐 이런 예. 좀 이상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좀 이상하다라고 한 표현을 비유를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제 머리로는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야가 굉장히 바쁘게 공천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하고 굉장히 또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대목 중에 하나로 오늘 좀 나온 발언이었습니다.